경기도 전문가 김병주 의원님 모셔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화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그렇죠. 화면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네, 이해찬 전 국무총리께서 이제 별세하셨는데 정치권을 넘어서 이제 국민들께도 큰 충격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 소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우리나라의 큰 정치적 스승이면서도 큰 별이셨죠. 큰 어른이시고요. 그래서 참 너무나 슬프고 그렇습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또 늘 기둥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되신 분이 돌아가셔서 아주 슬프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정치 입문시켜 주신 분이에요. 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그 당시 대표님께서 저를 영입 인재 3으로 영입해 주시고 또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멘토 역할을 해 주시고요. 최근에도 한 달 전에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하니까 아주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 나가는데 준비 어떤가 하면 되냐 했더니 유튜브 방송을 좀 많이 나가라라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함께 하시는 모습이 지금 네, 나가고 네. 있는데요. 영입 인재 네. 때 영입식 할 때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멘토 분이 지금 라서 더욱더 안타깝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 SNS에도 그 얼마나 슬픔이 마음에 가득하신지에 대해서도 남겨주셨는데 정치적 스승이자 따뜻한 손을 내어주시던 큰 어른이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참 너무 갑작스럽게 네.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또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네. 예, 베트남에서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키지 못했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큰 짐을 갖고 있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해찬 전 총리는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혼신의 힘을 다하셨구나 그런 생각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크게 이해찬 전 총리의 뜻을 우리 마음으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업무하시다가 네. 쓰러지셨잖아요. 네. 이해찬 전 총리님은 진짜로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민주당과 함께 이렇게 오셨는데 네. 마지막 순간까지 또 민주평통 부의장으로서 네. 해외 출장 가셔서 저렇게 쓰러지셨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이해찬 전 총리께서 평소에 뭐 네. 나누시던 말씀 중에 아니면 정치에 관한 뭐 어떤 말씀 중에 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해찬 전 총리님은 늘 또 유머 감각도 많으셨어요. 네. 또 선거에서도 아주 전략가셨고요. 저하고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과 안보를 좀 잘해달라고 간곡하게 제가 영입 인사할 때도 처음엔 거절했더니 몇 번 연합사 부사관을 하면서 한미 동맹 잘 관리했으니까 와서 안보를 책임져 달라라고 얘기하셨고 오셔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도 실제 이재명 후문을 들었었는데 이재명 그 당시 대표 당선자 그 후보 대통령께 국방부 장관은 꼭 그 안보의 상징 김병주가 해야 된다라고 몇 번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 소문으로 네. 듣고 그랬거든요. 늘 저에게는 만나면은 장하다,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힘이 많이 났죠. 그리고 또 이런 정치 선택할 때 또 상의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은 비례대표에서 재선 나갈 때 지역구 나갈 때도 상의 드린 바가 있고 또 최고위원 때도 많이 응원해 주셨고요. 이번 경기도지사 출마할 때도
상해 드리고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니까 아. 잘 생각하셨다라고 하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너무나 아쉽고 슬프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한편으로는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다 이 생각으로 사실 하늘의 별이 되셨다라는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죠. 항상 우리 마음속에 특히 민주당 원들의 마음속에 이해찬 전 총리님의 큰 그 그림자가 같이 늘 함께 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그 정신을 우리가 또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이해찬 전 총리는 이제 사회장으로 31일까지 장례식이 치러진다고 하는데 본회의 국회 또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본회의는 예정대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본회의는 아마 오늘 본회의에 관련된 안건을 여야 조율할 것 같고 그리고 29일 날은 본회의는 계획대로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번에 발의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어요. 네. 사법개혁 법안이라든가 조금 여러 가지 쟁점 법안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외하고 네. 민생 법안만 이렇게 하는 걸로 민생법안만. 당에서는 아마 오늘 국민의힘과 조율을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슬 애도 기간에 정쟁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생 법안은 계획대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의원님께는 방산 관련해서 네, 또 안 네. 여쭤볼 수가 없는데 지금 강원식 비서실장이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캐나다로 출국했다. 네.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가서 방산을 수주해 오면은 엄청난 호재가 아닙니까? 아, 그럼요. 이번 네. 캐나다의 60조 잠수함 사업 네. 수주를 위해서 지금 강원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네. 특사단을 대규모로 꾸려서 출발했는데 만약 이것이 성사가 된다면은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방산 수출 최대 규모예요. 네. 그동안 방산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곤 했지만은 이렇게 한 건에 이렇게 대규모는 처음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방산의 전략적인 도약의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 캐나다와 관련해서는 작년 9월에 특사단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잠수함 그 사업에 대한 교두볼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그때만 해도 6개국이 경합을 했어요. 네. 6개국 중에 저희가 우리나라가 한 국가였고 그래서 그때 캐나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방산 관련 여러 고위층들을 만나서 설득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그 우리의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걸 인정하게 됐고 또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장 로켓이라든가 K9 이런 네. 데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북극이 녹으면서 북극 지역에 캐나다 섬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나 위협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했었는데 이번에 3월 달에 이제 보고서가 올라가요.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 그래서 지금 아주 국가 총력적으로 네.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와 독일하고 경쟁 중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이제 6개국이 경쟁을 하다가 이제 2개국으로 압축이 된 건데 우리나라가 독일에 비해서 잠수함 수주에 대해서만큼은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정확한 평가를 좀 당연하죠.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잠수함이든 방산 수출은 크게 세 가지를 늘 봤어요. 성능이 네. 어디가 우수하느냐. 그다음 경제성 단가가 돈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단가. 그다음에 시기 이것을 원하는 시기에 공급 가능하냐. 세 가지 관점으로 많이 봐요. 그럼 성능면은 우리가 실제 우수하고요. 지금 네. 3,000톤급 이상은 우리는 만들어서 실전 배치가 된 상태고 독일은 실전 배치된 건 없고 지금 계획서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성능 면에서는 우리가 입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급 시기 있잖아요. 네, 시기는 공급 시기. 우리가 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고 모든 게. 그래서 저희는 시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네. 또 실제 캐나다는 빨리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경제성 면에서도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대단히 있는 상태죠. 근데 요새는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뭔가요? 예전에 그 대규모 사업이 아닐 땐 세 가지만 따지는데 지금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는 하나 더 있는데 패키지 사업. 패키지 예, 이걸 패키지로 또 묶어서 네네. 왜냐하면은 60조 규모를 하면은 너희들이 뭐 해줄 거냐. 해서 뭐 자동차 공장도 유치해주고 캐나다의 철강도 우리가 사주고 천연가스도 사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패키지를 같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이 주요 쟁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도 이미 폭스바겐 자동차 공장을 지어주기로 하고 뭐 이렇게 총력전으로 가고 있죠. 패키지 산업은 총력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무기를 파는 한 회사만 해당되는 네.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회장. 같이 가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는 현대차 공장을 거기에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부회장도 같이 가는 거고 같이 그 관련 분들이 다 같이 가서 패키지로 하겠다.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절충 교육이라고 해요. 그 군사 방산의 용어는 네. 그런 것들을 우리도 대대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만약 성사되면은 실제 엄청난 규모가 되는 거죠. 경제적인 유발 효과는 당장 한 40조지만은 장기적으로는 60조 규모고 일자리도 한 2만 개 이상 창출이 되고 앞으로 해상 무기의 수출길이 열린다. 지금은 우리가 지상 무기가 주로 수출을 많이 했어요. K9 자주포 또는 뭐 K2 전차, 천무 이런 것들이 했는데 지금 해상 무기 수출은 좀 우리가 막 초기 단계예요. 근데 해상 무기는 규모가 천문학적이에요. K2 전차, 뭐 K9 전차는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가는데 네. 해상 무기는 조 단위예요. 조 단위.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도 잠수함 지금 한 척당 뭐 한 1.5조에서 2조 막 이렇게 구축함도 만약 수출길이 열리면은 몇 조 이렇게 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네네. 어마어마한데 네. 진짜 이런 좋은 소식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갑자기 그렇죠. 오늘 아침에 SNS에 네. 한국과 관세 협정했던 거 국회가 처리 안 해줘서 나는 올리겠다 25%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혹시 우리와 캐나다와의 이런 관계 때문에 트럼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25% 하겠다고 트위터에 올렸는데 네. 그 진위를 잘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지금 긴급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트럼프의 저의가 뭔지 네. 사실 뭐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줬다 이것은 핑계일 핑계죠. 뿐이고 우리들에게 어떻게든 미국의 의도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술수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빨리 발빠르게 지금 회의도 하고 있고 네. 대응 조치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의원님께 또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경기도지사 출마를 또 말씀하셨기 네,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도 방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경기도 방산 클러스터라면 경기 방산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이게 뭐 하나의 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별로 기능별로 이렇게 네.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경기도는 대한민국 방산에 제가 봤을 땐 두뇌이자 심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산은 단순히 무기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요새는 특히 AI를 장착한 무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기 하면은 뭐 전차, 자주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안에 실제 소프트웨어들은 아주 최첨단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무기 체계가 가는 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C5I 체계라고 하는데 지 통제 체계, 우리 인터넷망 연결하듯이 네. 전장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지휘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인공위성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것을 가장 효과적인 부대로 분배하고 공유하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여기에다가 AI를 장착하게 되면은 AI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업데이트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요새는 두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경기도가 그러한 자원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 이제 앞으로 무기는 무인화되고 있어요. 무인 전차, 무인 로봇, 드론 뭐 이런 무인 체계가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유지 보수예요. 캐나다에 40조냐 60조냐 하는데 캐나다에 사실은 판매하는 잠수함은 12척인데 네. 잠수함만 따지면 한 20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함은 20조지만 나머지 유지 보수에 드는 것이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계속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는 그걸 MRO 체계라고 하는데 경기도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하드웨어 체계도 갖추고 있고,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제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미군이 떠난 공여지, 네. 그리고 군이 감축되면서 떠난 군 유유지를 지자체에다가 무료로 지자체 임대를 100년 임대를 해주는 거죠. 네. 그리고 유료 또는 받더라도 최저 비용을 렌털비를 받아서 하고, 전기가 또 필요하니까 민통선에다가 태양광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면은 되거든요. 그런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AI 산업을 유치해서 연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를 방산의 두뇌이자 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세계적인 두뇌와 심장으로 만들 수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네. 고향이 경기도 이제 네, 포천 네. 지역이거든요. 포천이에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거기가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 네. 떠난 유휴지라고 하시니까 네, 네. 거기 이제 많이 군대가 많이 이렇게 네. 떠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지역까지 신경을 네. 써주신다면은 네. 경기도 곳곳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경기도가 그런 땅이 가장 많죠. 어떤 네. 산단을 유치하든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네. 전력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군이 떠난 땅들은 그 국가가 지자체 100년 임대를 해주면은 네. 개발하기가 쉽잖아요. 민간 땅은 하려면 다시 그걸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고 또 그 땅 주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실제 군 유유지 같은 데는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경기도가 지금 북부와 또 남부로 네, 네. 나눠지면서 북부는 좀 발전이 미미한데 네. 그 부분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군이 떠난 유휴지가 많고 네. 네, 발전 가능성이 앞으로 더 네. 많이 있는 곳이 북부긴 합니다.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경기도에 또 추가해서 네. 우주 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산업까지요. 네네. 네. 우주 앞으로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네. 강대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500년 전에는 해양을 제패한 나라가 강대국이었다면 지금 우주예요. 우주와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AI고 모든 것이 우주와 연관이 돼 있죠.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오늘 신 변호사님도 오실 때 네. 그 자동차 타고 왔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 보고 왔잖아요. 네. 내비게이션이 그냥 됩니까? 우주 인공위성을 통해서 연결되는 인공위성. 거고, 이 방송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네. 우리 생활 속에 인공위성 없이는 AI 시대를 막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AI 자율주행차 뭐 이런 데도 다 인공위성에서 받는 정보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이 경기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최첨단 그런 기술과 공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네. 최첨단 기술 공장 경기도에서 네. 다 몰아서 네. 우주 산업까지 육성하시겠다 네. 말씀드렸는데 또 의원님께는 이 부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최근에 무인기 네. 관련해서 이 민간인 무인기가 북한 침투 과정에서 이 정보사 그리고 대통령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근데 정보사가 관여가 됐다. 근데 어디까지 관여가 된 건지 이 부분 그리고 이 무인기를 직접 보낸 사람도 민간인 오씨고 그리고
오모 대령이라고 또 하죠. 네. 또 오 대령이고 성은 같지만 뭐 네, 그렇죠. 뭐 친인척 관계는 아니라고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는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모 씨가 무인기를 네. 북한에 보낸 것이 발견이 돼서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처음에는 치미타원에서 한 걸로 접근이 됐는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내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수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개인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겠습니까? 그 배후에 대통령실과 또 정보사가 관여돼 있다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수사로 밝혀야 된다고 봐요. 오모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그 보낼 때 오모 씨는 정보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보사 자체 언론사를 만들었잖아요. NK 모니터라든가 그렇죠. 그 정보사가 지원했다는 게 정보사가 지원을 이게 했고 네. 그런 것들이 또 무인기까지 지원을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북한에 20-30회나 보냈다고 하잖아요. 오모 씨가 이렇게 북한에 하려면은 군의 어떤 지원, 정보사나 어떤 전문기관의 지원 없이 네. 또 대통령실의 뒷배 없이는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내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여기 오씨가 3명 나오는데 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오중령이에요. 네, 오중령. 안보실에 있는 HID 출신 오중령이 네. 있고요. 오대령은 HID 출신의 네. 정보사 지금 기반 체계 정보사. 과장이고 네. 그다음 민간인 오씨 네, 다 맞습니다. 대통령실 또는 HID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이 전에부터 문제 제기했던 것이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23년 6월경에 HID 부대를 방문해요. 네. 그런데 보면은 그때 HID 요원 오중령 안보실에 있는 오중령이 거기를 안내한 걸로 알고 있고 그때 HID 부대장이 오대령이에요. 지금은 기반체계과장으로 갔지만 네. 그때도 이미 HID를 이용을 해서 뭔가 북파 공작을 하든 내란을 위한 어떤 여건 조성을 하지 않았나 심히 의심스럽고요. 거기에다 이제 무인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퍼즐이 사실은 저는 내란 특검에서 계속 조사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내란 특검은 불행 요원의 일이라고 정보 고도의 비밀을 요구되는 일이라고 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는 박정훈 장군 됐잖아요. 네. 해병대 이제 조사본부장 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경 합동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내란 차원으로 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법이 좀 개정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란 외환은 군에서 대부분은 조사본부, 군사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내란 외환은 방첩사에서 하게 돼 있어요. 방첩사는 내란의 주 핵심 부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조사본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29일 날 본회의에서 꼭 통과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빨리 이것을 내란 외환죄로 수사가 할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오씨 그리고 오중령 안보실에 그리고 네. 정보사의 오대령 이렇게 3명이나 나오기 때문에 네. 좀 헷갈리는데 사실 정보사라는 게 사실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정보사는 취재 대상이 아니고 아예 그냥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렇죠. 사실 외부에 드러나는 곳이 아닌데 오히려 뭐 차라리 방첩사까지는 뭐 이제 기자들이 접촉을 하더라도 정보사는 절대 드러나는 곳이 아닌데 지금 정보사까지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다 이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보사는 사실 제가 군에서 39년 가까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네. 정보사는 사실은 되게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고도의 비밀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히 HIG 부대 같은 데는 업무 관련 연관성이 없는 사람은 장군에도 못 들어가요. 저도 몇 분 가보려고 했는데 거절당했거든. 그럴 정도로 비밀 부대예요. 그런 비밀 부대인데 거기에 이번에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또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전혀 군과 관련 없는 안보실 1차장이 거기 또 HID 부대에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또 HID 요원을 출신을
안보실에다가 써서 TF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김건희 직보 라인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지금 심지어 이제 이 무인기 관련해서는 김건희 라인이다 이런 의혹도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김건희 라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보사랑 교류하고 또 이런 보고 체계도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연결된 것이 또 김건희 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건희와 김태효 사실 내란에서 이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두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무인기를 통해서 또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사실 청문회 때 계속 네. 문제 제기했던 분야가 이 분야예요. 안보실에 TF 비밀 TF를 구성했고 4-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국정원 요원들하고 HID 출신 오모 중령까지 포함이 됐고 이것은 실제 안보실장한테는 보고를 안 하고 네. 김태호를 거쳐서 대통령과 김건희의 직보 라인으로 지금 운용을 했다는 게 그때 거의 밝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가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안보실장이 거기 만들 당시는 조태용 안보실장이었는데 이 실체를 아느냐 알긴 아는데 자기는 보고를 거의 안 받았다 하고 그다음 신원식 안보실장 갔을 때 이 비밀 TF가 당신이 보고 받았냐니까 업무 보고 다 한 번 받고 그다음에는 자기는 안 받고 대통령 직보 라인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김태호 1차장한테는 자기는 자주는 못 받았는데 가끔 보고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보 라인에 어떤 비밀 조직이 있었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러한 조직들이 다 내란과 관련해서 사전에 여건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뭐 그런 일을 했지 않나고 심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요 분야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풀 분야가 많은데 네. 이게 지금 또 한편으로는 종합특검에서 그리고 또 공조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네. 박정훈 준장이 이끌고 있는 조사팀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종합특검이 빨리 2차 종합특검이 빨리 구성이 돼서 해야 되고요. 지금은 한계가 있는 것이 내란 외화는 방첩사에서 하기 때문에 박정훈 준장이 하고 있는 조사본부는 네. 그 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로 수사하는가 하면은 항공안전법을 위배했다. 무인기를 보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무인기 민간인 오 씨가 보낸 무인기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 군사시설 촬영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군사시설 보호법 위배 이 두 가지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란으로 학대를 조사를 그렇죠.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법을 개정이 완성이 돼서 박정훈 준장이 이끌고 있는 조사본부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수사가 가능한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민간인 오 씨가 뭐 형사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내란과 관련이 돼 있고 또 이제 12.3 내란 직전에 발생한 몽골 공작 의혹에도 지금 관여가 돼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 몽골 공작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몽골 공작도 12.3 내란이 일어나기 10일 전에 네. 그 주 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두 명이 몽골에 억류가 됐어요. 중령 한 명, 소령 한 명, 네. 정보사 출신 소속의 두 명이 됐는데 이것도 이제 내란의 어떤 북한의 어떤 전쟁 유발, 전쟁 유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이 되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한 거죠. 사실 고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서 15,000명 보냈잖아요. 네.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겠다 해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파병 보내면 김용련을 탄핵하겠다라고 10월 30일 날 발표하니까 그렇죠. 본인들이 못 보낸 거예요. 네.
김용현이 내란 준비했는데 탄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다시 몽골을 통해서 이런 전면전이나 또는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한 공작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도 정보사가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수사가 이 분야도 대략적인 그냥 조사만 이루어졌지 제대로 된 수사가 못 이루어졌다고 봐요. 네. 여기도 이제 정보사가 관련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보사. 다 네네 철저히 종합 2차 종합 특검에서는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보사 이 100여단이라고 이제 막 네. 구체화돼서 막 나오고 있어요. 네. 이 100여단이 지금 주 몽골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가 억류된 그 공작 지금 했던 그 휴민트 네. 관련해서 100여단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 부대 소속이라고까지 네.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또 100여단 요게 오대령이 관리하던 네. 부대인가요? 백여단에는 장군이 있고 네. 장군이 지휘하고 그 밑에 이제 오대령은 아마 과장을 했을 거예요. 네. 기반 조선 과장인가 뭐 해서 한 그 여건을 만드는 네. 과장이죠. 요 부대는 이제 사람을 투입을 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빼내는 부대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좀 간첩처럼 활동을 해서 불행요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중국이나 또는 저런 데에 가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 또는 중국 사람을 통해서 하던 북한 정보를 빼내는 역할. 그러니까 그런 공작이 전문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전문걸 해야 되는데 이 부대에서 이번에 오 씨가 접근해서 한국에 무슨 뭐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무슨 언론사를 만들고 한국 내에서 무인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 이런 것들은 엄정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네. 이 정보사 관련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외부에 공개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백부대가 이런 데 관여가 돼 있어서 지금 하는데 사실 이 부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대원들은 불행요원들은 네. 사실 목숨을 걸고 네. 저 해외에 나가서 또 저 공작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이번에 여기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윤석열, 노상원, 뭐 김용현 이런 세력들이 진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핵심 부대들이 지금 내란에 연루가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부대 없애야 된다 막 이런 목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부대는 대단히 중요한 부대 중에 한 부대이고 또 부대원들이 대다수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말 국가안보하고 직결된 진짜 네. 기밀 사항인데 네. 지금 무인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네. 어디까지 관련된 건지 지금 정권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연결을 끊지 못한 것인지 그런 것 12.3 때문에 내란 이후에도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내란 세력이 곳곳에 지금 포진이 돼 있어서 내란 척결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주불은 꺼졌지만은 잔불들이 군 내에서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12.3 내란 이후에 내란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진짜로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내란에 대한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은 또 이 내란의 불씨가 살아나 있다가 바람 한 불 불면 또 주불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척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의원님께 또 마지막 질문으로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네. 지금 민주당에서 네. 조국혁신당에게 합당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당내에서 이제 여러 목소리가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수기하는 과정이다. 네. 다양한 토론도 필요하다. 의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당연히 이것은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수기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우리 당원 주권 시대를 맞이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이해찬 전 총리님 애도 기간이니까 네. 이것을 수면 위에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네. 애도 기간 끝나고 다음 주쯤 되면은 당원의 의견을 묻는 아마 당원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수기 과정과 당원의 의견을 묻고 또 그걸 기초로 최고위라든가 중앙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단지성을 발휘를 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좀 절차적인 미숙 같은 게 있어서 지금 당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번 주를 지나고 나서 그런 과정들을 체계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 필요한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도 그것도 궁금한데요. 이것은 장단점이 명확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장점을 취하게 되면은 단점을 보완하는 걸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뭐 저 의견을 꼭 내는 것보다는 네. 저는 늘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놀라울 정도로 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당원들의 의견을 계속 묻고 있거든요. 네. 네, 묻고 우리 지역에서 묻고 하면서 저의 의견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고 있죠. 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또 하시죠. 아니요, 이번 주는 네. 너무나 슬픈 주인데 네. 참 우리 큰 별이었던 이해찬 전 총리님에 대해서 애도하고 또 이해찬 전 대표님의 정신 그런 걸 이어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